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는 GP지기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GP지기 초대석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웅장입니다. 최웅장은 무슨 뜻인가요? 네. 오늘 오랜만에 사무실에 거의 오래 들어가서 처음 온 것 같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날이어가지고 오늘 최웅장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은 김웅장으로서 한번 팟캐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에요. 이제는 기후위기를 가깝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도 기후위기가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구의 날 특집 방송으로 동아시아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만 쇼호스트 똑이에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요즘 사람에겐 필요 없는 크릴 오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극의 펭귄과 고래의 주식인 크릴,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크릴 보호와 함께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해양 보호를 검색해보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4월 22일 지구의 날 특집 방송인데요. 지구의 날을 맞아 김미경 동아시아 기후위기 대응팀장을 모셨습니다. 미경쌤,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팟캐스트에 초대를 받은 그린피스 동아시아 기후위기 대응팀이라는 좀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네요. 팀의 팀장 김미경입니다. 저도 마음이 웅장해지네요. 귀중한 분이다 보니까 귀할 때 초대를 해가지고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아시아 기후위기 대응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아시아 기후위기 대응팀은 어떤 팀인가요? 말 그대로 일단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기후위기 현상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기후위기라는 게 뭐 지역을 구분해서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이제 특히 보면은 작년에 홍수나 이런 것처럼 기후위기가 더 직접적으로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에 좀 더 빠르고 다양한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팀이고요.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동아시아 시민들이 좀 더 기후위기가 좀 전 세계의 문제구나 이걸 좀 인식할 수 있게끔 캠페인을 하는 팀입니다. 미경쌤, 지난 주말에 벚꽃 보고 오셨다고. 제가 최근 자전거에 입덕을 했는데요. 네. 네, 자린이로서 자전거를 타고 남산을 한번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자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요즘 계속 주말마다 비가 와가지고 맞네요. 자주 못 탔는데 지난 주말 일요일에 비가 그치고 날씨가 좋아서 남산에 한번 처음으로 자전거 타고 갔더니 사람도 정말 많고 네. 벚꽃도 정말 많이 예쁘게 잘 펴 있더라고요. 주말에 벚꽃 보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말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좀 서울의 벚꽃 개화 시기가 4월 초?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다 지금 없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 주말에 부모님이랑 같이 남산 같이 갔었는데 혹시 두 분 마주친 거 아니에요? 못 그때 봤어요.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엄청 빨리 내려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미경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벚꽃이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폈다는 뉴스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관측 이래 가장 빨리 벚꽃이 피었다고도 하고 작년이 가장 빠른 개화 시기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3일이 더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개화 점점 시기가 더 빨라지는 거네요. 네,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마냥 기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벚꽃 개화 시기도 기후위기나 기후변화 요인으로 인해서 빨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봄 꽃이 따뜻해지면 사실 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빨리 핀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쨌든 날이 더 빨리 따뜻해지니까 빨리 피는 건데 꽃이 이제 개화하는 게 온대 지방에서는 겨울에서 봄으로 이제 계절이 변화했다는 걸 좀 나타내고 이게 늦고 이름에 따라서 기후 변화를 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최근 60년을 네. 이제 두 개의 뭐 기후학적 평년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뭐 1951년에서 1980년 또 1981년에서 2010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네네.
벚꽃이 국내 이제 동쪽이랑 서부 모든 지역에서 이 평년 기간의 개화일보다 평균 3에서 7일 정도 균일하게 다 이렇게 당겨졌대요. 그럼 전국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서울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측을 1922년 이때 시작한 이래 가장 빠르게 벚꽃이 폈다고 하고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벚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벚꽃의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게 이제 기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좀 놀라운데요.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벚꽃이 빠르게 피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저도 뉴스를 좀 보고 놀랐는데 CNN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헤드라인으로 이게 1200년 만에 그 벚꽃 만개 시기가 가장 빨랐던 해라고 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펐는데 사실 네. 이게 전문가들이 다 뭐 이게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더라고요. 저도 좀 이래서 찾아보니까 빨리 꽃을 볼 수 있어서 이제 좋다는 것보다 원래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더 빨리 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 문제점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래서 네. 좀 찾아봤더니 개화기 혼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던데 네. 개화기가 원래 이제 펴야 되는 시기보다 당겨지거나 변화가 있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또 자주 발생할 때 자연 생태계의 교란 그거는 물론이고 뭐 계절 경관 같은 걸 기반으로 관광 산업도 발달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제적이나 뭐 공익적 가치도 훼손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도 사실 피는 이유가 열매가 열리고 또 열매가 열리면 씨를 얻게 되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종자를 성숙시키는 이런 것들과 다 사이클이 연결이 되는데 이 개화기 시기가 변화가 되면 나중에 열매를 얻는 과종 네. 아니면 품종 간 개화 시기 이런 게 다 줄어들거나 변동이 되는 거라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미경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꽃을 좀 빠르게 본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가까운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아시아 기후위기 대응팀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이걸 좀 정리한 달력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또 호주에서 최근에 또 홍수가 발생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작년에 이제 이 팟캐스트 들으셨던 분은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 네. 호주에서 작년에는 비슷한 시기에 정말 전례 없는 산불 때문에 정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산불보다 홍수가 너무 크게 전례 없이 발생을 해서 지금 큰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이걸 네. 보면서 저희 팀이 정말로 이거는 기후변화다. 말 그대로 익스트림 웨더 이벤트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죠. 네네. 정말 이상기후, 정말 익스트림한 이 기후들이다. 그래서 호주 홍수로 인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네. 호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이런 기상이변 현상들이 있었을 텐데 많이 잊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달력처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좀 만들게 됐습니다. 이 달력을 공개했을 때 좀 시민분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저희가 이 콘텐츠를 그린피스 국제사무소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공유를 했었는데요. 네. 일단 소셜미디어 반응은 좋았는데 이게 좋았다는 의미가 사람들이 댓글로 달력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좀 제보하시는 분들 댓글이 좀 달렸어요. 이거 네네. 보면서 진짜로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인지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죠. 미경쌤이 방금 얘기해 주셨던 그 달력의 콘텐츠를 보면은 그 15개월 그러니까 산불 이후로 1년 3개월 동안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서 16건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런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숫자적으로 봤을 때 네. 16건만 발생한 건 아니고요. 제한된 공간 안에 모든 이상기후를 사실 원래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그쵸. 저희가 그렇죠. 추려낸 거예요. 훨씬 더 많은 현상들이 저희가 찾은 자료에서만 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일단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이라고 하면 뭐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인데 이게 결국에는 대기 순환 패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폭서 현상 아니면 사막화 현상 아니면 비가 정말 폭우가 갑자기 쏟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 달력을 다 살펴보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좀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난해 상반기에는 앞서 말씀해주신 그 호주 산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불이 실제로 반년 정도 이어지면서 그 피해가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2019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9월부터 이제 호주에 건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산불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호주에서 산불이
산불이 원래 안 일어나다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원래 주기적으로 일어나긴 해요. 하지만 2019년 9월부터 다음 해인 2020년 3월 상반기까지 네. 6개월 정도 이제 호주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산불이 이제 지속이 됐는데 이게 대한민국 영토보다 훨씬 더 넓은 12.4만 제곱킬로미터 아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면적인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서는. 저도. 네, 그 정도의 면적이 불에 타고 호주 전체로 따지면은 거의 숲의 20% 이상이 불타서 잿더미가 됐다고도 하고요. 정말 또 슬픈 건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들이 이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호주 산불로 인한 연기가 또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남아메리카의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 상공에서도 관측이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세계 기상 기구에 따르면 심지어 태평양을 건너서 남극까지 아이고. 이 연기로 인한 재해인 잿더미가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도달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호주랑 그래도 좀 2,000km 정도 떨어진 뉴질랜드 일부 지역에서도 이 산불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이 건너와가지고 뉴질랜드에도 빙하가 있거든요. 네네. 네, 거기에도 이 먼지랑 입자가 쌓여서 누렇게 변하고 근데 이게 또 문제인 건 한번 오염된 빙하가 이제 원래는 흰색이잖아요. 네. 햇빛을 반사를 해서 덜 녹는 그런 원리가 있는데 이게 대기오염 물질로 뒤덮여서 색깔이 어두워지면 더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빠르게 녹아내려서 2차 피해로 문제였다고 합니다. 호주 산불로 인한 피해가 경제적 손실도 물론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나 아니면 다른 지역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진짜 엄청난 피해인 것 같은데요.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호주 산불은 많이 복구가 되었나요? 일단 지원금 같은 거는 이제 정부에서 많이 내긴 했는데 코로나가 겹쳤잖아요. 네. 그래서 복구하는 속도 이런 게 음. 이제 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또 자연 생태계가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일부 과학자들이 다 추적을 할 수가 없겠죠. 이제 너무 네. 넓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시민들의 힘을 이용하자.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과학자처럼 네.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활동을 시작을 해서 이 피해 지역에 시민들이 가서 다시 자라나고 있는 식물이나 곤충 이런 사진을 찍어서 커뮤니티에 업로드를 하면 이걸 자료처럼 과학자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얼마나 회복이 되고 있는지를 좀 분석 연구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리고 또 지난해 하반기로 넘어가자면 먼저 동아시아 지역의 홍수 피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2011년 7월에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이후에 약 9년 만에 다시 한번 또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당시 한강공원에 있던 아이서울유 구조물이 잠긴 사진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저도 그 사진을 프리랜서 작가분이 찍고 나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사진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진짜 이게 위기가 우리 코앞에 닥쳤다는 말이 뭔가 실감이 난 그런 순간이었는데 좀 그 사진을 찍기까지 사연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나다. 왜냐면 사실 작년 초부터 모든 전문가들이 2020년도 여름에는 폭염이 가장 심각할 거다. 폭염이 정말 뭐 전례 없는 폭염이 올 것이다. 이렇게 다 예측을 했어요. 그렇죠.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기후위기 대응팀을 좀 이끌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폭염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테니 이게 어떻게 우리 건강 피해로까지 이어지는지를 한번 보고서를 준비해서 내자. 그걸 그래서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여름에 이제 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여름이 왔는데 예상했던 폭염이 아닌 이게 진짜 장마가 온 거예요. 맞아요. 장마가 안 끝나고 막 폭우가 오고 홍수가 나고 이게 그래서 장마 전선이 중부 지역까지 올라와서는 더 이상 북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한강 수위가 높아지고 이제 뉴스에서 막 나오고 하면서 저희가 급하게 촬영팀을 보내서 이렇게 찍게 됐는데 아마 이때 거의 중부지방의 최장기간 장마였을 맞아요. 거예요. 예. 제일 길었던 장마여서 그래서 좀 다시 생각을 했죠. 정말로 이건 기후 위기다. 이게 우리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위험하게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구나. 제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홍수 피해
피해가 있고 난 다음에 폭염이 왔어요. 그래서 이 준비하셨던 보고서를 또 짜잔 하고 낼 수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너무 반짝 와가지고 좀 맞아요. 미디어의 관심이 워낙 그 홍수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나연쌤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부지방에서 가장 길게 이번에 비가 내렸던 그런 시기였었고 장마라든지 홍수의 원인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시베리아 이상고온 현상 그리고 이게 장마 전선까지 영향을 주면서 작년과 같은 그런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달력을 보면은 지난해 한 7건 정도의 홍수랑 태풍 피해를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이상기후 현상과 이런 홍수와 태풍 간의 연관관계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홍수랑 태풍이 이상기후라고만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 저희가 이제 이상기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예상할 수 있었던 그 규모와 범위를 벗어난 정말로 이제 끝에서 끝을 치닫는 규모로 극단적인 오는 거죠. 극단적인 이런 기후들을 보통 이상기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에는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많은 그 데이터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 때문이다. 왜냐하면 온실가스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은 지구에 뭐 쌓이는 온실 에너지가 많아지고 그걸 에너지를 더 발산하기 위해서 뭐 지구가 대기를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든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대기가 빨리 움직이면 예전보다 더 강한 비구름이 띠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더 강한 비를 단시간 내에 퍼붓죠. 그래서 보통 이 열대지방 가면은 스콜이라고 스콜 하죠. 국지성 호우가 정말 단시간에 많이 오잖아요. 그런 네.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반도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집중호우들이 주변 지역의 대기 아니면 해양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온이 상승을 하면 당연히 물이 더 많이 증발을 하겠죠. 물이 더 많이 증발을 하면은 이 비구름이 더 많이 생성이 되고 호우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태풍 역시도 바닷물이 이제 햇빛을 받아서 뜨거워지면은 바닷물이 증발해서 이게 차가운 공기랑 만나면서 구름이 만들고 폭우가 쏟아지고 이게 태풍이 자라게 하는 조건들인데 결국에는 점점 그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더 습한 공기가 많이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을 만들고 태풍이 더 슈퍼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에 보통 태풍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가을 태풍의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그게 좀 잘 식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태풍이 만들어지고 더 강해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북아에서 발생하는 이런 홍수나 이런 집중호우들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수해 피해 말고도 식량 문제라든지 그런 전염병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기후위기 전반적으로 식량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뭐 식량 안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빈번하게 기상이변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기록적인 가뭄이 온다. 네. 그러면은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러면 그런 식량을 이제 생산하고 공급을 하는 곳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거를 이제 수입해서 먹는 곳들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식량 안보 같은 곳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기후위기와 감염병의 연결성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게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감염병에 영향을 미치냐가 많이 이제 증명이 되어 있는데 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전염병이 부활할 수 있다. 영구 동토 북쪽에 영원히 얼어 있는다고 했던 그 맞아요, 토지가 맞아요. 예, 시베리아 이런 지역에 이제 그 영원히 얼어 있을 것만 같다고 생각해서 네. 영구 동토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토양 안에 엄청 예전에 있었던 균이나 바이러스들이 거기 다 같이 얼어 있는데 네.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땅이 녹고 이 안에 얼어 있던 바이러스랑 박테리아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16년에는 시베리아 야말 반도라는 곳에 영구 동토가 녹았어요. 그래서 잠자고 있던 탄저균이 이제 얼음에서 녹아 나와서 네.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네네트라는 이제 원주민이 거기는 술록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네. 이제 돌아다니는 부족들이기 때문에 그 술록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이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그 수인성 질병 같은 것들이 증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수나 가뭄이 들면 물이 오염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콜레라나 뭐 장티푸스 이런 세균성 감염병이 증가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날이 계속 더워지면 전염병을 옮기는 모기 네. 아니면 진드기 이런 애들이
사람들이 더운 곳에 좀 더 좋아하고 많이 살잖아요. 그쵸. 네네. 이런 서식하는 이런 매개체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기가 예전에는 한국에는 없고 뭐 열대지방에서만 살던 모기들이 점점점 따뜻해지니까 북상하는 북상하게 거죠. 되는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8월에는 미국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부 산불로 이제 지구 온난화 그리고 기후 변화의 실제 여부에 대한 시비는 끝났다. 이렇게 되게 강력하게 선언을 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었어요. 이 산불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산불 자체의 원인은 사실 캘리포니아가 워낙 거기도 건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산불이 발생하는 그 산불 발생 취약 시기가 있어요. 종종 불이 매년 발생하곤 하는데 하지만 작년이 이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네. 그 캘리포니아 해질을 더욱 악화시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기온이 상승하고 대기가 더 건조해지니까 네. 산불 발생 취약 시기가 갈수록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불이 나면은 건조하니까 더 크게 번지는 거고. 네.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게 역사상 최악의 폭염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가 겪고 있었고 아, 또 맞아요. 이게 너무 건조하다 보니 번개가 정말 많이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곳에서 나와서 계속 그냥 쭉쭉쭉쭉 번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진화에 되게 어려움이 너무 있었을 힘들었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했던 대형 산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산불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그랬듯이 네. 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매연이랑 연기 같은 게 또 2차적인 피해를 주잖아요. 그쵸, 이게 대기오염. 미국 서부 쪽 대서양까지도 아. 다 퍼지면서 많은 피해를 이제 일으켰죠. 거의 대륙을 가로질러 간 거네요. 네, 진짜 미국 산불도 그렇고 호주 산불도 그렇고 좀 기후위기로 인한 이런 고온건조한 날씨 때문에 화재 피해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진짜 불난 집에 기후 위기가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까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건조하거나 이럴 때 산불을 조심하고 예방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곳곳에서도 이런 산불이라든지 기후 위기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산불 당시에도 대기오염 문제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나요?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니까 대기오염이 당연히 엄청 심각해졌겠죠. 이게 미국 환경보호국에 따르면은 한때 캘리포니아가 되게 공기가 좋고 이러기로 좀 유명하잖아요. 네네. 살기 좋은 곳으로. 근데 일부 지역의 대기오염 지수가 보통 저희가 AQI라고 부르는 이 대기오염 지수가 700 이상을 기록을 했대요. 이게 대기질 지수죠? 네, 맞아요. 에어 퀄리티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700이라고 하면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AQI가 50 이하 이러면은 대기질이 양호하다. 그리고 201에서 한 300 정도면은 건강에 좀 매우 해로운 수준. 네. 300 이상이면 이건 거의 뭐 주민들에게 긴급 상황이 적용되는 위험. 그 정도로 되게 대기오염 수준이 심각해졌던 순간이 있었고, 근데 이게 또 대기오염이 저희도 캠페인을 많이 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건강 피해로까지 이어지잖아요. 그게 문제인 건데 사실 이게 전문가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대기 질이 떨어지면서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환경 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초미세먼지가 급증을 해서 호흡기 그리고 폐 이런 데에 악영향을 미쳤고 폐렴, 신부전증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고요. 캘리포니아 대학 직업 및 환경보건과 여기에 이첼 클레이맨이라는 사람이 한 그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 정도로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의 화재는 전례가 없었다. 이로 인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산불로 인한 발생한 유해 물질 안에는 발암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도 요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되게 환기시키기도 좀 무섭잖아요. 근데 그쵸. 이 정도의 대기질 지수는 좀 상상이 안 가네요. 그리고 이제 올해로 넘어오자면 1분기에는 먼저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에 한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대만이 아열대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이례적으로 영상
또 아래로 내려가면서 약 12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또 미국 텍사스주에서도 110여 명이 사망하고 400만 가구 이상이 정전을 겪은 사태가 있었죠. 네, 한국에서도 한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는데 한파랑 이제 폭설이 같이 오면서 네, 더 특히 여기 한스쌤도 피해가- 그 피해자인데 그러세요? 네.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란다도 다 얼고 아, 세탁기도 다 네. 얼고 아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인적 사회적 피해도 정말 상당한데 경제적 그 산업 피해로도 이어지는 게 저는 이게 좀 정말 바라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네. 왜냐하면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여름에 대만이 태풍이 되게 많이 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저도 갔었을 때 네, 태풍 많이 근데 왔어요. 작년에 대만에 태풍이 한 번도 안 왔어요. 이것도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데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강수량이 부족한 거예요. 비가 별로 안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겨울철에 심각하게 가뭄이 온 거예요. 근데 대만에 반도체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물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 반도체 생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물이 부족해서 이 반도체 생산하는데 차질이 생긴 거예요. 아. 거기에 동시에 미국에는 한파로 오스틴 지역에도 관련된 공장이 있는데 그 파운드리 공장도 가동이 중단이 된 거예요. 한파 여기도 때문에. 반도체 공장인가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발생해서 이 산업계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IT 산업에도 그렇죠. 영향이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런 기후 위기의 피해들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서 일어난다는 게 정말 저는 좀 보면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정말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지금 현대차에서 나왔던 그 아이오닉 5도 제작을 못 하고 있다 막 이런 뉴스들도 저도 접했었거든요. 이상 기후 현상이라든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로 발현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한파에 대해서 혹시 청취자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이 기후변화의 현상 중 하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지구 가열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한파의 원인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북극이 에어 커튼, 북극의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커튼을 쳐주는 거예요. 네. 그 역할을 하는 거를 저희가 제트 기류라고 하는데 얘들이 계속 진짜 말 그대로 제트처럼 이렇게 지구를 이제 삥 돌면서 흐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흐물흐물해지면서 그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트 기류가 원래 북반구의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찬 공기가 중위도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하지만 중위도는 한파를 겪게 되는 이런 지구 온난화의 역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왜 지구는 따뜻해지는데 한파가 왜 심해져?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딱 이건 거죠. 네, 다음으로 얼마 전이었죠. 지난 3월에 있었던 동아시아 황사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새로 부임하신 그 한정혜 환경부 장관의 인터뷰를 보면은 황사가 자연적인 현상이고 이게 동북아뿐만 아니라 몽골까지 포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규모 협력 사업이 같이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주 전에 황사 피해를 겪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일단 황사가 처음에 시작됐던 네. 몽골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인데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지구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몽골 같이 사막 지역들이 더 더워지고 더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몽골의 평균 기온이 1981년부터 2010년 이 기간 동안의 평균 기온보다 5도에서 8도 정도 상승을 했대요. 아, 10년 만에요. 그쵸. 예. 그리고 가뭄이 오겠죠, 당연히. 가뭄으로 이전보다 더 건조해지고. 그러면 이런 조건들이 모래와 먼지가 더 많이 빨리 퍼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몽골에서는 지난 30년간 호수 1166개 그리고 강 887개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을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말라붙었다고 합니다. 강 887개는 정말 상상도 안 네. 가는. 그만큼 그런 사막화가 정말 너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산막화가 있고 진짜 빠르네요. 그래서 이번 모래 폭풍 때문에 몽골에서는 거의 뭐 10명 가까운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580
36명의 실종자가 발생을 했다고요. 이제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네. 집도 많이 파괴되고 뭐 가축들도 많이 실종되고 피해가 정말 심각했고요. 당연히 그 인근에 위치한 뭐 중국, 한국, 일본 대기질에도 크게 영향을 받았죠. 진짜 너무너무 수치적으로도 좀 상상이 가지 않는 피해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상 좀 국외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말씀해주신 황사 같은 경우에는 몽골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이제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이 대기오염 문제가 좀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인 만큼 그 한정희 장관도 그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동북아뿐만 아니라 몽골까지도 정말 전반적인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도 궁금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근본 원인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더 가속화되고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린피스가 미세먼지와 또 이산화탄소 배출, 근본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 퇴출하는 그리고 깨끗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을 지금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죠. 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진짜 대기오염이라는 거는 한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이 한국에서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중국에서 발생한 게 중국에서만 머무는 게 아닌 것처럼 국경을 초월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정책이 인접 국가의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네. 그래서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린피스는 그린피스 차원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이제 석탄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민영쌤이 석탄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린피스는 일단 한국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그리고 중국에선 이에 훨씬 더 앞서서 2008년부터 석탄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린피스가 사실은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 정책 변화나 시민의식 변화 이걸 위해서 중국에서 사실 목소리를 낸 최초의 단체인데 중국이 세계보건기구 권고의 대기질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조기 사망자에 관한 과학적 연구 아니면 만리장성에서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으로 중국 정부가 석탄 발전소를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왔고 네. 2019년부터는 매연과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교통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와 자동차 회사에 화석연료 자동차 생산 그리고 판매를 중단할 걸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린피스 베이징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그리고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왔고 가장 최근에는 중국에서 지금 수백만 달러의 그린 파이낸스 채권 이제 말이 그린 파이낸스인데 결국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이거를 자금을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를 아이고. 저희가 캠페인을 통해서 막아냈죠. 그린 파이낸스라니. 그러니까요. 예. 그 외에도 그린피스는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의 초미세먼지 주 원인 중 하나인 석탄 발전소 줄이기를 비롯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탈핵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정혜 장관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도 얘기를 쭉 해왔던 건데 기후위기로 인해서 대기가 정체하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고농도로 이게 지속되는 일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협력도 중요하겠지만 또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동아시아가 이런 황사 피해가 있는 동안에 호주에서는 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산불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기후 위기라든지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 같거든요. 아, 맞아요. 이제 지난해에는 약 10억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산불로 생존의 위협을 받았었는데 올해에는 또 홍수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쏟아지더라고요. 네, 정말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산불로 피해를 받았던 지역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뉴사우스 웨일스 이 주의 북부 지역에서 이번에 6일 동안 3월 평균 강우량의 3배가 넘는 이제 900mm의 비가 왔다고 해요. 900mm. 네, 어마어마한 양인데 네. 이 폭우로 인해서 18,000여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일단 정부 당국이 비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홍수 경보, 대피 명령 이런 걸 내렸는데 네. 이 뉴사우스웨일스 주 총리가 강물이 계속 불어나면서 50년 동안 그리고 몇몇 지역에서는 1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의 홍수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홍수가 기후변화가 계속됨에 따라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더 많은 물이 증발하고 비가 오면은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패턴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결국엔 지구가 따뜻해지면 1도가 올라갈 때마다 낮은 대기권의 저수 능력이 약 7%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더 많은 강수량을 야기시키는 거고 다시 홍수 위험을 또 증가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호주도 홍수를 경험을 계속 하던 국가지만 네. 지금 이 호주의 홍수 사태가 알려주는 것은 재난이라는 게 기후변화가 계속될수록 더 빈번해지고 더 격렬해질 거다. 이런 걸 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폭우나 또 앞서 얘기했던 폭염, 폭설 같은 경우에도 기후위기가 점점 악화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극단 구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게 정말 무서운 현실 같고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프랑스 하원에서 헌법 제1조에 국가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싸운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그 개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최근에 프랑스가 좀 칭찬받을 일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네. 프랑스 법원과 행정부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이 미흡했다는 걸 인정을 또 했어요. 네. 올해 2월에 그린피스를 포함해서 4개 NGO가 이 프랑스 국가를 상대로 낸 기후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프랑스 행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했다. 이걸 책임을 인정하고 각 국민에게 1유로씩 배상하라. 이런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게 있어요. 이게 프랑스 사법당국이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역사적인 이런 움직임들이 프랑스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유로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그렇죠. 회자가 됐었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이게 돈이 중요하다기보단 네. 그만큼 정부가 하지 못했던 역할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이제 이런 회초리를 법원이 든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기후위기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후위기가 모두에게 똑같은 위기로 오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더 큰 위기에 노출되는 상황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저도 작년에 이제 캠페인 관련해서 네. 여러분들 만나 뵙고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건강과 대안이라는 이 단체의 책임 연구위원이자 뭐 직업 환경의학 전문의신데 이 의사시죠. 그러니까 이상윤 연구원이라는 분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기후위기의 근본 문제가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과 부조리를 극단화시키는 거다. 왜냐하면 부자나 자원이 많은 사람들은 기후위기에도 살아갈 수 있다. 왜냐면 자원이 많기 때문에. 네. 하지만 자원이 없거나 기존 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들부터 먼저 이것 때문에 도태되고 죽음을 맞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이제 발생을 하면 그 건강 영향이 부자들은 그거를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자원이 있다. 폭염 관련해서도 열사병 피해자 대부분이 에어컨이 없는 쪽방에서 사는 노인분들 아니면 폭염에도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계층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게 자연재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문제. 그래서 그에 따른 대응에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공감을 했는데 네. 그래서 뭐 코로나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죠.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피해를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받는 계층들은 가장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들. 그렇죠. 그래서 기후위기로 인한 것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시기인데요. 지난해 말에 UN 기후변화협약, UNFCCC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게 2015년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서 국제적으로 좀 질타를 받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또 한국판 그린 뉴딜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잖아요. 이게 좀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고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주요 3개국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 모두 다 지금 탄소 중립을 언제까지 우리가 달성하겠다 이제 선언을 했어요 작년에 네. 동시다발적으로 매우 이제 긍정적인 첫 발자국을 뗀 건데 하지만
말로는 뭐 2050년 아니면 206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0에 이르게 하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라는 실천 방안 같은 거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피스가 국회 입법 같은 걸 추진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수치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를 정말로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내놓아야 왜냐하면 저에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지금 모든 전력을 다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행 계획을 빨리빨리 한국을 포함한 3국이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실질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미경쌤께서는 이제 동아시아 기후위기 대응 팀장으로서 좀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드리고 싶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2015년부터 지금 와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캠페인을 하고 또 해봤지만 그 근본 문제는 사실 결국 인간 활동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들이고 네. 결국에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걸 저희가 조금 더 빨리 가속화할 수 있게 활동을 하는 그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해양도 사실 알고 보면 팟캐스트에서 많이 다뤄주셨지만 기후 문제랑도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후 위기가 정말로 우리가 빠르게 전력을 다해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구나. 이걸 좀 이 팀을 꾸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제가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분야가 결국엔 이런 기후 위기 상황들을 보는 게 사실 즐겁지 않잖아요. 네. 너무 힘들고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우울감도 되게 심하게 오시고 맞아요. 충격적인 이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최악의 상황으로 이 지구가 치닫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봐야 한다.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요즘 그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린피스 일원으로서도 제가 더 많이 알리고 캠페인을 하겠지만 동시에 지구에 살고 있는 지금 한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최선을 좀 다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없다 이런 좌절감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오늘은 미경쌤과 함께 이른바 기후위기 달력을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도 또 그리고 동아시아도 하루빨리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미경쌤,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이게 듣는 것보다 쉽지 않지만 재밌네요. 아, 재밌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재밌었고 드디어 초대를 받아서 정말 영광이었고 산즈쌤이 처음에 소개해 주셨는데 네. 사실 좀 듣다가 초반에 최근에 많이 안 들었거든요. 아. 반성하면서 더 열심히 듣고 댓글도 열심히 남기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 인터뷰 하는 것보다 네. 오늘이 더 떨렸던 것 같아요. 미경쌤께서 대본을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그 방송에서 얘기는 사실 뭔가 제가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네. 그린피스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린피스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더 뜻깊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스쌤은 또 미경쌤이랑 같이 하신 녹음 어떠셨나요? 우선은 제가 팟캐스트에 대해서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한 명을 잡은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댓글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다른 청취자분들도 많이 댓글 써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쌤이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 기후위기라는 게. 그래가지고 네.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이 정말 공감이 되는 오늘 녹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요즘 댓글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댓글 가뭄. 네, 댓글 가뭄입니다, 정말. 청취자분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초반에 소중하게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미경쌤, 한스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